왜냐하면 이제 불확실성들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전혀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2월 달에 뵙고 이제 또 3월 지금 중순입니다. 네. 한 달 사이에 뭐 업데이트된 새로운 내용 있으세요? 개인의 신상에. 특별하게 업데이트가 된 내용은 없고요. 이제 다만 바람은 조금 시장이 빨리 안정을 찾고 불확실성 제거하고 가서 이제 정말로 이제 주식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요즘에는 이제 그런 큰 기대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약간 이제 지친 상태 있잖아요. 이게 조금 이제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이 이제 FOMC 회의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서 조금 시장의 변동이 FOMC가 이번 주 아닌가요? 오늘 이제 간밤에 수요일 목요일 날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몇 BP를 인상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25BP냐 50BP냐 네, 맞아요. 따라서 이제 시장이 좀 많이 파동을 칠 수 있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한 주네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올해를 결정짓는 첫 터닝 포인트.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될 수 있긴 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그 전에 이제 현재 주식 시장 점검부터 좀 한번 해주신다면. 네. 일단은 뭐 제가 2월 달에도 말씀드렸던, 1월 달에도 말씀드렸던 그 시장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0주선을 뚫릴 듯 하지만 주봉상으로 이제 종가상 금요일이죠. 그 기준으로는 뚫리지가 않고 있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120주선이 뚫릴 듯 하지만 안 뚫리면서 주봉상으로 지난주에도 굉장히 뚫리는 파동들이 나오면서 2600 초반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금요일에는 또 120주선 지지를 받으면서 끝났단 말이죠. 근데 이번 주에도 역시나 오늘 이제 코스피가 빠지면서 또 이 120주선이 뚫리고 있어요. 이거 지지를 받고 이번 주에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받고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위험해지는 구간 120주선 밑으로 내려갈 것이냐에 따라서 만약 내려간다고 하면은 정말 이제 보이는 거 35주선 2500 초반이 되거든요. 네, 거기까지도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더불어서 이런 어떤 연준의 빅스텝 이번에는 25bp 인상을 할 거라고 거의 예상을 많이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슈, 우크라이나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빅스텝을 밟으려다가 스몰스텝 그냥 걸음마가 돼버리는 아장아장 가버리는 수순이 될 수도 있는데 아직도 연준 내에서는 25bp로 인상을 하되 그 다음에는 0.5%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또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시장은 한 번 더 불확실성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나와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해드렸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지지가 확실히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조금 상황이 더 나아 보여요. 이제 기술주들이 조금 충격을 받을 수 있었던 구간에서 25bp 스몰스텝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역시나 이 구간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계속 이 120주선이 종가상으로 역시나 안 깨지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도 살짝 밑골이 달았지만 오늘 이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상승을 하면서 일단 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차트가 그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여전히 수급은 전체적으로는 좋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는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3월에 가장 중요한 이번 주 FOMC는 맞아요.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25bp, 0.25%를 네, 저는 그거에다 거의 한 100% 정도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무게를 둔 정도가 아닌데 그냥 그냥 뭐 확정. 네, 확정. 무게 두는 게 아니고 확정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한 90%일 때 이제 무게 둔다고 하는데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데 일단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로 가고 있는 어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부분들이 이제 또 이런 부분들의 변동성을 위아래로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얘기 주셔서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지난 2월에 소비자 물가지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9% 상승. 맞아요. 시장 전문가 예상치 7.8%를 이제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1982년 1월 8.3%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심지어 러시아의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 천연가스 등이 가격 급등세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에 향후물가 더 오를 수 있다고도 보고 있던데 맞습니다. 사실 물가 안정이 연준에서 굉장히 또 중요시적인 것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해요. 네,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그 미국이라던가 아니면 유럽, ECB 쪽에서도 이 정책들을 지금 집행하는 걸 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보다도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에 더 무게를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게 장기화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고물가 그리고 어떤 저성장 형태가 계속된다고
된다고 하면은 또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미국 CPI가 굉장히 2월 달에도 높게 나왔어요. 물론 예상치를 아주 크게 상회하는 어닝 쇼크가 나왔던 건 아니지만 어쨌건 간에 7점 후반대에 고물가 상승률이 지속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작년 11월 기점으로 해서 보면은 점점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드라인 CPI는 계속적으로 추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뺀 쪽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일단 에너지가 또 한 번 급등하는 양상들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양상에 의해서 나타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3월 달에 발표를 한 이후에 3월 CPI 또 4월 CPI 이런 부분들도 어떤 유가의 급등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에는 8%가 또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좀 어떻게 진전될 거라 보세요? 아무래도 일단은 좀 최고 정점은 지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해결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러시아에서는 지금 디폴트 선언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자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어떤 금이라던가 실물 자산 그 외에 에너지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경제 제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고 해도 조금 원활한 마무리 쪽으로 미국도 원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미국의 어떤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미국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잡으려고 하는 물가에 결국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를 미국은 저는 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해 주신 인플레이션, 뭐 금리, 전쟁 이런 여러 가지 다 고려했을 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뵈니까 3월달 주식시장 그래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 거죠? 일단은 저는 뭐 변곡점이 일단 오늘 내일 하는 그 FOMC 회의 결과가 될 것 같은데요. 결국 거기에서도 아주 강한 매파적인 성향은 나오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3월달 지금 이제 중순 정도 됐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증시 저기 보면은 잠깐 이제 보게 되면은 미국 증시 쪽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크게 훼손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덜 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잠깐 보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 훼손이 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쪽에 나스닥 지수가 이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주봉상으로 우리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120주선 말씀드렸잖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조금 폭락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아직 여기를 터치를 안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120주선의 가격대가 한 12,300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까지 나스닥은 추가적으로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보면 굉장히 올라갔다가도 급락을 다시 만드는 파동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정도 지지받는 구간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120주선에서 버텨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나스닥이라던가 다우 같은 미국 증시 그리고 전체 글로벌 증시들이 FOMC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그 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좀 우리가 사야 된다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신 상태인 거죠? 예, 현재는 그래요. 그래서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조금씩 사야 될 것 같아요. 그 시점에 많은 금액을 한 번에 투입하는 건 저는 좋지는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에 120주선을 지지받았다고 해서 밀어 넣어버리면은 이런 구간들, 밑꼬리 구간들이 나오면서 정말 한 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의 손실이 갑작스럽게 불어날 수 있잖아요. 이런 밑으로 하향 파동이 나오면요. 그렇다고 하면 견디지 못하고 손절하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고요. 만약에 레버리지 사용해서 밀어 넣었는데 정말 한 15% 이렇게만 빠져버리면은 반대매매 나가거든요. 레버리지 2.5배면. 그렇기 때문에 지지받는 구간들이 FOMC 회의 이후에 생긴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너무 많은 금액대 자산에 막 100%를 밀어넣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한 10%, 20%씩 점진적으로 밀어 넣으면서 물타기가 아니라 빠질 때 물타기가 아니라 올라가는 거 확인하면서 불타기 이런 전략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4월에서 네. 6월 사이에는 네. 조금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거라 보시는 건가요? 예. 일단은 그런 상황들은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되어가는 모양새가 나올 것 같고요. 네. 일단 금리를 올렸다라고 하면은 연준에서 드디어 올렸네. 이 정도의 스텝을 밟으면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쪽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네. 어느 정도 미뤄왔던 투자들이 집행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자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마트머니라고 하거든요. 네. 그분들은 이제 어떤 이런 부동 자산 외에도 금융 자산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돈들, 금융 자산에 넣었던 돈들을 좀 빼놨다가 네. 상대적으로 조금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이런 것들을 사줘라고 그냥 전화만 오세요. 예, 어떻게 봐 이게 아니고 이 종목을 지금 얼마 정도 사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그 금융 자산을 그래도 한 50억 이상 네. 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조금 자산이 부동 자산하고 합쳤을 때에는 한 100억, 200억 수준이 넘어가는 그런 자산가 분들이거든요. 예, 그런 머니들도 제가 볼 때는 이런 표시에 의해서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해 주신 100억 이상 정도를 가진 자산가, 네. 스마트머니들이 네네. 요즘에 어떤 주식 쪽을 사줘라는 식으로 얘기를 요즘에는 아직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참고하는데 네. 그런 분들이 보통 움직이실 때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수급이에요. 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태, 지표라는 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FOMC 회의 결과에서 몇 BP를 올리고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 향후에 어떤 스텝을 밟겠다 이런 것들이 밝혀진 이후에 이분들이 어떤 스텝을 밟아가면서 그런 지표를 참고 삼아서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얘기들은 이제 제가 4월 달에 출연할 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조금 움직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수급 얘기해 주셔서 네. 지금 개인과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상당히 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이번 달 제가 3월 달 들어서만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3월 1일부터 이게 3월 15일까지인데 네. 개인이 5조 6,500억을 사고 있어요. 3월 달에만. 네. 많이 샀네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주요하게 팔고 있죠. 4조 6,500억 정도를 지금 팔고 있고요. 기관들도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위주로 거의 다 팔고 있어요. 네. 특히나 이제 금융투자 같은 쪽들은 뭐 매도 차익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팔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게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서 돈을 빼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전기전자가 거의 3조를 팔고 있거든요. 그만큼 전에도 이거는 제가 출연했을 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가지고 있고 비중이 높은 쪽에서 결국에는 빼고 싶다고 하면은 그런 종목들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50% 이상이 외국인 지분율로 구성된 종목들을 계속 빼고 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전혀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확실성들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도 어떻게 큰 돈을 밀어 넣어서 종목들을 사기보다는 일단 좀 안정적으로 빼서 챙겨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약간 안전자산, 미국채라던가 금 이런 쪽들로 옮기려는 수요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 수급 보니까 관련 기사에서 네. 국제금리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자금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순유입세였는데 네. 2월 중에 2조 2천억 원 규모가 순유출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지난달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네. 국내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은 어떻게 보면 4개월 만에 순유출세로 돌아선 건데 네. 더구나 지금 원달러 환율도 네. 원래는 1,200원 근처 가면 다시 좀 살짝 내려가고 그렇죠. 그랬는데 네. 확 이제 1200선을 돌파하고 이제 돌파해버렸죠. 1300원 갈 수 있다는 얘기도 요즘 간간히 들리더라고요. 지금 현재 1200 아마 30 얼마 좀 후반에 한 30 후반대 정도 되죠. 네. 일단은 환율 부분은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게 3월 달부터 봤을 때는 한 5조 6천억을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요. 시장에서요.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2월 달 순유출이 일어날 때부터 2월 초부터 보면은 한 6조 2천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네. 한 5천억이 더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팔아서 계속적으로 달러로 환전을 하려다 보니까 달러의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해외의 어떤 그런 상황들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지정학적인 리스크들 때문에 점점 더 안전 자산을 추구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미국의 달러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기축통화잖아요. 그만큼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이 바꾸려는 수요들이 몰리면서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고 달러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달러 강세는 그러면 향후에도 어느 정도 계속 지속될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 그런 부분들은 좀 지속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FOMC 회의에서 어떤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급등했던 환율들이 안정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이제 결과를 좀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쉽게도 며칠 전에 이제 좀 출연하게 됐네요. 네. 그러면 3월 FOMC에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뭐 그렇게 엄청 많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만약에 뭐 1번, 2번 정도, 뭐 3번 정도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 우리가 이제 차장님과 방송을 또 한 달 뒤에 찍으니까 그렇죠. 이 시나리오별로 최상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이런 걸로 좀 우리가 그 메시지에서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네, 일단은 뭐 최상의 시나리오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은 좋습니다. 1번이 일단은 25bp 인상하고 이후에도 뭐 빅스텝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안 된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하나 또 우려가 되는 게 양적 긴축이라는 거예요. QT. 네, 지금까지는 이제 QE를 해왔잖아요. 이게 퀀터테이티브 이징이었어요.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QT는 타이트닝, 조이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풀어줬던 유동성들을 조이겠다. 근데 이거는 QT는 그동안 실행했던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해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선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QT에 대한 언급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게 1번 최상의 시나리오. 최상의 시나리오면 그때는 그거를 듣고 난 다음에 주식이 좀 들어가도 되는? 아무래도 그런 시그널들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떠났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 그게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가 된다고 하면은 외국인들 움직이는 거 보고 우리도 그때부터는 조금 따라서 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최악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최악이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 50bp. 예, 갑작스럽게 내부적으로 조율이 그냥 돼버렸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전혀 50bp 인상에 대해서는 한 3%밖에 지금 가능성을 안 보고 있는데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제 시장에서는 발작을 일으켜버릴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너무 경기가 이제 좀 고물가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에너지 포함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러시아와 어떤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3월, 4월 달에도 결국에는 CPI가 우리 생각보다 높게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50bp 인상에다 플러스 알파로 이제 양적 긴축. 예, 아까 말씀드렸던 QT 얘기까지 나와버리면은 정말로 시장은 심하게 좀 발작을 일으키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2,500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때는 2,500이 뚫려버리는 그런 상황도 나타나면 정말로 거기에서는 바닥이 어딘지 저도 뭐 지지대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연출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중간 시나리오는 어디쯤일까요? 중간 시나리오라고 하면은 일단은 한 25bp 정도 일단 인상을 하는 게 발표가 되고요. 시장이 예상한 네, 그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일부 위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이후에 한 번, 두 번 정도 인상을 50bp를 한 번에 끼워 넣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7월 초반까지는 금리를 1%에 맞춰 놓겠다. 예. 그런 시나리오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2,500 정도 선, 35월 선 정도가 지지대가 또 되지 않을까. 예. 아까 이제 월봉으로 말씀드렸던 이 정도. 예. 지금까지는 이제 찌르지는 않았거든요. 찌르려고 했는데 반등해주고 했는데 그런 시나리오 3번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는 한 이제 그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코스닥으로 봤을 때는 한 820 한 초반 정도가 지금 기준으로는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1번 베스트 시나리오, 2번 최악의 시나리오, 3번 중간 지대 정도면 차장님은 어디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은 기대하고 있는 거는 1번이거든요. 1번. 네네. 근데 아무래도 1번을 얘기하면서 이 연준 위원들이 굉장히 약간 3번처럼 얘기하지 않을까요? 1번이지만 약간 3번 약간 좀 나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막 3번으로 가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가 지금 조금 좋지는 않아요.
둔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그 CPI를 제가 말씀을 잠깐 해주셔가지고 드렸는데 이게 소비자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네, 이 보게 되면 실질 시간당 임금이 10개월 연속으로 전년비 대비해서 역성장을 해오고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지표죠. 거기다가 누적 임금 손실도 가처분 소득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실질적인 소비자의 구매력이 계속 약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월에 미국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보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한 10%가 감소가 됐습니다. 네, 계속 줄고 있는 거죠. 그리고 21년 12월 매년 연말하면은 무슨 시즌이죠? 소비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축하하고 막 나를 위한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것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소비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야 되는데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에서 쇼크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그만큼 경기가 좋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내 지갑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전에 한번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도 관점을 말씀드린 게 일시적으로 보복 소비는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그 이후에 소비가 과연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근본적인 구매력을 하락시키게 되면서 경기가 지금은 하향 사이클. 항상 경기는 이런 식으로 곡선을 그리면서 주기만 좀 달라질 뿐이지 지금은 정점을 찍고 이제 양적 어떤 긴축이라던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소비자들 구매력이 약해지고 경기가 하향하는 이런 초입에 저는 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시기는 지금 코스피가 한 2,600, 그다음 코스닥이 870이니까 대부분 파란색이 좀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죠. 네. 그리고 지금 향후 뭐 3월이나 4월에도 뭐 그렇게까지 막 좋을 것 같진 않고. 네, 맞아요. 그럼 우리가 계좌의 포트폴리오는 파란색 많고 하니까 좀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사는 걸 스탑했으니까 뭐 지금 계좌도 좀 스탑을 해놔야 되는 건지. 지금은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계좌가 많이 빠져 있어도 일단은 건드리면 안 돼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지지를 확인해야 되는 120주선에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걸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FOMC 회의 결과 아까 나왔던 시나리오 중에서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가속화가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120주선 깰 수 있거든요. 깨지면서 금요일 날 종가상으로 정말 이 정도씩 한 833 정도 여기까지 내려가면서 정말 길다란 장대 음봉이 주봉상으로 출현이 된다. 그때는 파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정말 금요일 되기 전에 뭐 화수목금 오늘 포함해서 뭐 수목이 되겠죠. 거기 중에서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일봉으로 빠져서 마감을 했지만 금요일 날에는 다시 이 선을 올려놓는 모습들 한 870 정도 되거든요. 그 위쪽으로 금요일 날 종가가 올라와서 끝난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타이밍을 보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섣부르게 내가 많이 빠져 있어서 이거 정말 팔아야 되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지지 확인하고 파셔야 되고 새로 사실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금을 전부 다 밀어넣는 게 아니라 10에서 20% 정도를 소폭 집어넣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지금이에요. 딱. 그럼 최근에는 좀 슈퍼겜이라든가 전업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이제 코스피가 2,600점 왔을 때 지금부터는 이제 슬슬 사야 된다 얘기도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펀드메인의 애널리스트 분이 이코노미스트 같은 분들은 아직 좀 조심해야 된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면 사야 한다고 말하는 전업 투자자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은 차장님이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사야 된다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게 주봉상으로 여기서는 제가 기술적인 관점을 많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실적이나 모멘텀으로 설명이 되는 그런 장세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불확실성으로 덮치면서 굉장히 시장에 충격을 크게 줬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은 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파동들이 이제 1월 초부터 쭉쭉 내리꼽았지만 이게 코스닥 지금 주봉 차트예요. 근데 1월 마지막 주에는 정말로 큰 이게 장중에는 저가가 지수가 한 주에 12% 가까이 빠졌고요. 종가상으로도 7.5%가 빠져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이 나왔는데 이걸 일단은 어찌됐건 주봉상으로는 여기다 끝냈다는 거예요. 875에다가 저점 대비해서는 한 40포인트를 결국엔
금요일 날 올려서 끝낸 거거든요. 네네. 이런 파동들이 한 번 나왔고 여기에도 올라갔지만 이 5주선 항상 말씀드리는 좁은 구간에 갇혀 있었어요. 네.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5주가 갇혀 있었다가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2월 마지막 주에 이거를 돌파하는 5주선을 돌파하는 파동이 나왔단 말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괜찮은 파동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게 전주가 되겠죠. 3월 둘째 주에도 올라가려다가 밑으로 빠졌는데 120주선을 또 지지받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서 종가는 또 한 번 높여가지고 890에다 끝냈어요. 네. 이런 파동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지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 관점에서도 살 수 있는 구간은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문제는 연속적으로 시세를 계속 내면서 올라갈 만큼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 이용해서 한 120주선과 5주선만 이용해도 한 3에서 5%씩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개인들이 그 정도 챙기면서 세금 내고 이런 트레이딩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정말 트레이딩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되는 얘기지만 대부분 이제 주린이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딱 사야 될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이제 없다는 거죠.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2600대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기 아마 이제 120주선 정도 걸렸을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안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코스닥도 지금 거의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더 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도 보시게 되면은 다 외국인들 매도에서 촉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관은 오늘 거의 개입을 못 하고 있고요. 외국인 4,700억 파는 게 개인이 5천억 사고 있어요. 네, 이런 물량 속에서 코스피가 120주선 정말 중요하게 지지받아야 될 자리를 주봉상이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어쨌건 지금 또 깨지는 파동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2600 초반이 아마 이제 전주에 이런 그 바닥권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때 1월 마지막 주에도 거의 2,591이었기 때문에 한 2,600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수급이 안 좋다고 하면은 이런 지지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미가 없이 더 빠지면서 월봉상으로 결국엔 지지대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2,500대 초반까지도 빠질 수는 있다. 그래서 2,600이라고 해서 지금 섣부르게 사는 것, 그 숫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 지지선, 이거를 주봉상으로 올려놓느냐. 그리고 FOMC 회의 이후에 조금은 이제 완화적인 자세들이 나오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일단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을지 아닐지를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